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유 참 걱정도 많은 요즘입니다. 부산시 입장은 어떤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권입니다. 예,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이런 언급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12구 참사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서 혹시 유치 전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네네. 또 부상자분들에게는 조속한 개차를 바라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참사였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참사하고 또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2030 엑스포를 조금 연계지어서 우려스러운 점은 있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네. 직접적으로 부산 유치의 어려움보다는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의 손상을 초래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 강국이고 또 뭐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여성 혼자서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이미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또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실제 결정을 내는 시기가 내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국제사회에 어필을 한다면 그렇게 직접적 연관은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 또 시민들, 국민들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내일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G20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서울에 옵니다. 와서 재계의 5위 안에 드는 그 회장님들 다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전에 그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네옴시티 얘기가 너무 전면에 나와서 말이죠. 한 7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2의 중동의 붐이다. 그러면 이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는 순간 적극적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전 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뭐 호텔 400개 객실을 2주 동안 24시간도 머물지 않는데 그냥 뭐 예약을 다 해가지고 돈 내고 뭐 큰 헬스기구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사실 이게 가십거리인데 저희들은 사실 2030 월드엑스포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우리 그렇게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빈살만이라는 사우디의 왕세자의 전략은 아무래도 네옴시티와 또 사우디 자기들의 유치를 위해서 연계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고 그 성과를 위해서 2030 엑스포 유치 그리고 또 네옴시티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정경 분리와 같은 전략을 우리 정부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협력 관계가 동시에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엑스포 유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우디와 우리가 경쟁 관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경제적인 협력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옴시티를 건설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에너지라든지 또 ICT라는 첨단 기술이 필요를 하고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수소경제와 같은 그러니까 사우디는 석유에 의존하는 탄소 배출국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특히 또 현대가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SK라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주체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은 하되 또
엑스포를 유치를 놓고서 경쟁은 또 별도로 굴러가는 두 바퀴의 또 다른 차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우리 기업들도 민간유치위원회에 최태원 SK 회장이 회장으로 있고 네네. 나머지 대기업의 수장들이 부회장으로 있는 만큼 네네. 적극적으로 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랜드마크 부지 민간 사업자 찾기 위해서 사전 신청에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던데 얼마나 참여한 겁니까? 네, 뭐 북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도 더 알고 계실 거니까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항을 가장 대표하는 랜드마크 부지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부지라고 보시면 될 건데 여기에 사전 참가 신청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받았는데 네네.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는 단독도 있고 컨소시엄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해외 쪽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랜드마크 사업을 해봤던 개발 네네. 경험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해외 쪽 컨소시엄이 2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10군데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참여자가 이번에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받았고 내년에 이제 본 신청 받고 이제 입찰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1030 월드엑스포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데 그게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이거는 2030 엑스포 개최 부지하고 원래는 상관없이 그 북항 재가입이라는 게 원래 북항에 있던 그 항만 기능들이 신항으로 다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북항이 원도심화되는 문제가 있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원도심하고 연계된 형태의 재개발을 통합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서 1단계, 2단계가 구분이 되었던 거고 1단계 사업 부지는 거의 한 90몇 프로의 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핵심에 대한 사업 부분을 지금 공모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부산으로 올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자원들을 넣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워너브라더스라든지 뭐 또 디즈니랜드라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고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와 관련된 사전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 그럼 업체가 그러면 디즈니 뭐 이런 데도 그거는 시행사들이 지금 참여한 거라 개발자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올 것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사전 신청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개발 부지 34,000평 정도 해당되는 데를 당신들의 컨셉을 가지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받은 게 10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일정을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90몇 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이면은 거의 준공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는. 부지 자체. 그래서 이 부지 조성의 시행자가 BPA 부산항만공사였기 때문에 준공 신청을 해양수산부에다가 합니다. 그럼 해양수산부가 준공 허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양수산부는 이 조성된 부지의 가격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그것을 공개를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자, 그 1월 달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1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개 업체에 한정해서 이제부터 당신들이 사업 신청을 제출을 해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충의 내용들이 각자가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1월 달에 실질적인 사업 신청을 받게 되고 2월 달에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지 가격 자체가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윤을 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걸 만들겠다. 만약에 이 정도 선이라면 우리가 이익이 마지노선이 이만큼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작전이 치열하겠네요, 지금은. 1월이 돼야지 알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전 신청한 업체들이 가격 플러스 자기들이 생각하는 컨텐츠하고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수익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것들 다 하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궁금한 게 뭐 어떤 선정하는 기준으로 뭘 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기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단독으로 혹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참여 자격들은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 대부분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근데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여러 업체와 같이 스크럼을 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 대표 주관사는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책임 등을 갖춰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들은 전체 종합 점수를 한 1000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부분을 제일 낮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평가에 대한 부분이 200점 정도로 부여를 하고 있고 개발 계획과 사업 계획을 각각 400점씩 그러니까 콘텐츠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딱 갖고 와라. 네, 그렇게 해서 그 점수들을 가장 많은 배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에 또 시비에 나중에 가면은 그 결과 주관 협상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 공정성 심할 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제3의 기관에다가 그 평가위원회가 나중에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를 전부 다 책임지는 걸 제3의 기관에다가 맡길 전문기관에 맡긴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랜드마크 부지인데 랜드마크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파트 들어서고 주거시설도 들어서 그래서 아마 가격이 가장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려가 사실 시민사회뿐만 아니고 계속 사실 해수부가 구성했던 통합 재개발과 관련된 민간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생수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뭐 관광이라든지 매력적인 어떤 내용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사전 제안할 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 숙박 시설은 아예 불허하는 걸로 못 들어오게 못을 박아버렸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짓는다들 오피스텔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공간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경우에는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까지만 벌점이 없는 상태에 허용을 하고 10%에서 15% 갈 때는 1% 늘 때마다 1점씩의 벌점을 주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에서 썩 이렇게 재미는 못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수익성이 있겠냐. 이렇게 또 참여하는 업체들 내에서는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일이죠.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등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북한 재개발 홍보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남미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지금 유치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대륙별로 보면 유치 전략을 저희들이 다르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강점이 있는 대륙이 있고 또 우리 한국이 강점이 있거나 또 강점으로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사우디의 경우는 중동, 그다음에 인근인 또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좀 북부, 이렇게 사하라 이북이라고 그러고요.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라든지 중남미 혹은 또 뭐 미국과 인접하고 있는 캐리비안 그 인근 연안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이렇게 좀 전략이 되고 또 선진국으로서는 유럽이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는 그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관계가 가장 크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기억하시겠지만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를 중심해서 중남미하고 FTA가 다 맺어져 있는 상황이고 중남미 역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호 우호적인 그 마음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그 가까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남미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는 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라고 해서 상당한 규모의 사절단들이 부산을 왔다 갔고 또 이번에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중남미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그 후속적인 작업으로서 7개 중남미 국가의 외교부 차관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이틀과 부산에서 또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직접 엑스포 개최 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교전을 펼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한 그 사우디의 빈살만 저기 왕세자도 한국을 방문하지만 또 내일인가 모레부터는 또
스페인의 총리가 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옛날에 중남미를 식민지화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의 영향을 스페인이 상당히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스페인 총리가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유치위원회나 부산시는 상당히 주목하고 거기하고 관계를 또 우호적으로 맺기 위해서 이후에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총리까지도 오게 되고 그래서 그분은 또 유럽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이 상황입니다. 크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주눅 들 필요 전혀 없고, 뭐 매주 금요일 날 오전 8시에 서울에서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부 유치위원회, 대통령실 그리고 부산시, 대한상의가 주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치밀하게 국가별 그 유치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동백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했는데 지금 또 국회에서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다시 뭐 원상복구하겠다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조금 정부나 국회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정부의 부채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지역 사랑 화폐인 그 동백전과 같은 타 지역에도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을 전액 삭감을 정부 안으로서는 해서 국회에다 제출을 했고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행안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예산이 일단은 좀 살아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7,050억 정도로 해서 예결 소위에서 수정안이 일단은 통과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올해보다는 좀 적은 규모이기는 하죠. 적은 규모이긴 한데 일단은 불씨가 살아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만일 이게 살아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내년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서 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뉴스는 아예 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불씨는 지금 소위에서 살아났는데 여기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느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저 뉴스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그 얘기 좀 여쭤봐요. 다이나믹 부산이 이제 브랜드를 좀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이나믹 부산 잘 안 쓰기도 했고 그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70% 정도의 그 시민들이 이거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단 말이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와 또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선의 시장님이 되셨는데 이 아마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슬로건과 또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산, 바다, 뭐 갈매기 로고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시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도시의 기능이나 또 지향해야 될 목표와 현재 시점에서 또 처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적 요인이 많이 바뀌어 있고 지향점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의 의식들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도시의 기능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서 타 시도와의 관계성이 아니고 글로벌 사회 속에서의 도시의 브랜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슬로건과 또 로고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사업들이라 보고 다행스럽게 진행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민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들을 통해서 그 안들이 나오게 될 거고 최종적인 선택은 또 시민들한테 맡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이나믹 부산 할 때 정말 처음 딱 나왔을 때 다이나믹까지는 알겠는데 그 로고나 이런 그 디자인이 다이나믹하지 않죠. 하나도 다이나믹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가덕 신공항 얘기 잠깐 하고 괜찮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 부유식이냐 지금 매립식이냐. 근데 이제 환경 쪽에서는 부유식이 좋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진행이 얼마만큼 된 겁니까 지금? 부유식과 관련해서는 그 부산시에서 국토부로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전달한 상태고 그걸 기본 계획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안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술연구소가 사실은 항만이라든지 또 공항과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유시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 계획에 검토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립식뿐만 아니고 부유식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유식을 하게 될 때는 환경에 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좀 적을 거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공항이라는 기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공항 기능으로서는 전 세계에도 없다 보니까 몇천 톤씩 되는 그 화물기가 그 공항에서 안전하게 그렇죠. 뜨고 내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 항공기가 안 오면 완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철도도 그렇고 교통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립식이나 육지에 있는 공항의 경우는 표준이 존재하는데 부유식 공항에 대한 표준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이걸 극복해내면 부유식과 관련된 선도 도시가 부산이 돼서 그걸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미지까지. 그래서 이거는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월드 엑스포 가덕신공항 좀 2030년 이렇게 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께서도 그거 못 보고 죽을 나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도 또 도움되는 많은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자갈 찾으면 18,000